여러분은 지금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착취를 당하고 계십니까? 매달 자식에게 200만 원씩 수고비를 받으면서 손주를 봐주고 계신가요? 혹시 그 돈이 내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수익이라고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매달 받는 그 200만 원이 사실은 내 노후를 파먹는 독약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아빠 대체 뭐 하느라 문을 안 열어? 나 늦었다고 몇 번을 말해? 새벽 7시 반 수원 권성구의 조용한 아파트 복도에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잠결에 놀라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삐삐삐 울려대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3살배기 손주 시호를 제품에 툭 던지듯 안겨주며 딸애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아빠 치우 어제 입혔던 내복 그대로잖아. 이거 오늘 어린이집 경가는 날이라고 내가 어제 신신당부했지. 아직 준비도 안 해놓고 뭐 한 거야 대체? 잠도 덜게 나이는 제품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딸애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시계를 확인합니다. 영통에서 강남까지 출근하려면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30 넘은 딸 자식 입에서 나오는을 퍼렁꾸질하며 제 가슴은 벌써부터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집니다. 아니 시우가 밤새 열이 좀 나서 해열제 먹이고 이제 막 씻기려고 했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애는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아유, 정말 이래서 내가 엄마한테 맡기자고 한 거야. 아빠는 맨날 느릿느릿 상황 판단이 안 돼. 시우 어린이집 늦으면 선생님 눈치 보여서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에서 은은하고 비싼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반면 제 몸에선 갓 구운 생선 냄새와 눅눅한 파스 냄새뿐이었죠. 거실 한 복판에서 손주를 안고 멍하니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웠는데 왜 67이 나이에 내 딸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서 있는 걸까? 여러분, 제 이름은 박정열입니다. 수원 공단에 있는 자동차 2차 하청 업체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일했죠. 정년 퇴직을 할 때만 해도 제 앞날은 탄탄대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05만 원, 여기에 딸애가 손주 봐준다고 매달 보내주는 수급이 1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생기니 노인네 둘이 살기에 이만하면 대한민국 상위 10% 노후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평온할 줄 알았던 저희 부부의 노후가 불과 2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평생 살림만 하던 66 아내는 다시 식당 일을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저 역시 다시 경비복을 입고 차가운 밤길을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됐죠.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저희 부부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걸까요? 그 많던 퇴직금 2억 원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은 자식들이 보내준 베트남 여행 사진을 카톡방에 올리며 자랑하기 바쁜데 저는 왜 손주 똥기저귀를 갈며 딸 나이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황혼 육가의 늪에서 탈출의 기적처럼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평생 읽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효도라는 가면을 쓴 자식들의 경제적 착취가 어떻게 시니어들의 노후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지 제 뼈 아픈 경험을 통해 그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딸이 준다는 그 100만 원, 그게 왜 제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가짜 돈이었는지, 그 돈 때문에 제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게 된 기막힌 사연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손주를 봐주며 그래도 내 자식 돕는 일인데라며 위안 삼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자식이 주는 용돈 몇 분의 노후를 맡기려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어쩌면 낭떠러지러 가는 지름길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30년 근속의 자부심마저 앗아간 그 지독했던 노후 파산의 전말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은 수원 영통과 맞닿은 어느 자동차 2차 하청 업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기름 냄새 자욱한 공장으로 출근했죠. 여름에는 찜통 더위 속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를 견뎠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나사 하나라도 더 조이려 애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니 제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허리는 굽어 퇴근 길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내 손에 묻은 기름대가 우리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는 밑거름이라 믿었거든요. 작년 1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공장을 떠나던 날이 생각납니다. 동료들이 챙겨준 꽃다발 하나 들고 공문을 나서는데 시원섭섭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렬아 고생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제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정리해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30년 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총 2억 원 정도였거든요. 누구에겐 큰 돈이고 누구에겐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아들 녀석장가 보낼 때 수원 권성구에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줘야 한다기에 눈 딱 감고 1억 5천만 원을 떼어줬거든요. 아빠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아들의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제 노후 자금의 70%를 내어준 셈입니다. 그러고 나니 제 손에 남은 퇴직금은 딱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30년 기름 냄새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싶어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여기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05만 원이 제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105만 원이라는 숫자가 시니어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숫자더라고요. 평생 살림만 해온 아내 주선 씨는 본인 명의 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105만 원으로 노인네 둘이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내고 각종 보험료 내고 통신비에 약값까지 빼고 나면 하루에 10,000원 한 장 마음 편히 쓰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수원역 근처에서 친구 기수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지 기세가 당당하더라고요. 정렬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일본 온천 여행 보내준단다. 용돈도 넉넉히 넣어줬으니 가서 회나 실컷 먹고 오려고. 기수의 자랑 섞인 목소리를 듣는데 입안이 써지더라고요. 나는 아들 전세금 대주느라 내 노후를 다 털어넣었는데 누구는 아들 덕에 비행기를 타고 온천을 간다니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공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집에만 있으니 돈 나갈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무서워 거실에서도 내복을 2겹씩 껴입어야 했고 여름엔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 한 대에 의지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 주선 씨는 시장에 갈 때마다 1,000원짜리 한 장에도 손을 떨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냥 식당이라도 알아볼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고생시킨 것도 미안한데 이 나이에 남의 집 설거지를 시키다녀?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경비 일이라도 구하면 되지. 큰 소리는 쳤지만 제 나이 67에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막막하던 시기에 딸아이가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아빠, 나 강남에 새로 옮긴 직장이 너무 바빠서 시후 볼 사람이 없어. 남한테 맡기면 한 달에 2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차라리 아빠랑 엄마가 봐주면 우리가 100만 원씩 드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연금 105만 원에 딸이 주는 100만 원을 합치면
205만 원, 이 정도면 아내 고생 안 시키고 친구들 앞에서 가끔 밥값도 낼 수 있겠다 싶었죠.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보니 분명 딸한테 100만 원을 받았는데 잔고는 오히려 은퇴 직후보다 줄어들어 있다군요. 여보, 우리 이번 달 보험료 낼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한테 말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걱정 섞인 물음에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돈 얘기를 해? 우리가 좀 더 아껴 쓰면 되지. 사실은 저도 무서웠던 겁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제가 유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짐이 되는 늙은이로 보일까봐 말이죠.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놈입니다. 남들은 자식 덕에 호강한다는데 나는 왜 이 나이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살고 있나 하는 자괴감 말입니다. 어느 날 수원역 근처 오래된 단골 횟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은퇴하고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화제가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으로 흘러갔죠.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고 보너스 받았다고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 그걸로 마누라랑 제주도 한 달 살기 다녀오려고 친구 기수의 자랑에 다들 박수를 치며 부러워했습니다. 기수는 신이 나서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이 예약해줬었다는 고급 숙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넌지시 묻더라고요. 정렬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딸애가 손주 봐준다고 매달 돈 꽤 준다며 너야말로 요즘 같은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지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승리자라니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차마 제 치부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지. 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라 거짓말을 내뱉으며들이 소주가 유독 쓰게 느껴졌습니다. 실상은 손주 유치원 준비물 사주고 학원비 보태느라 제 퇴직금 통장을 야금야금 허우쓰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기수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낸 보험금이 꿰서 내가 다 걱정이다라며 으스댈 때 저는 제 통장에 보험료가 자동이 되지 않아 독촉 문자가 온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팔달구의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네 마트에 들러 시우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한 상자를 샀습니다. 3만 원이나 하더군요. 제 안주거리로 사고 싶던 10,000원짜리 족발은 참아들지 못하고 내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노후인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딸이 주는 100만 원은 제 손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손주 용품비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저귀 한 팩에 3만 원, 분유 한 통에 4만 원, 여기에 딸애가 아빠 시우 이번에 창의력 교구 사줘야 하는데 아빠가 좀 보태줘라고 하면 제 연금 105만 원에서까지 돈을 떼어줘야 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고 보면 제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연금 105만 원에 수급이 100만 원까지 받는 부자 할아버지였지만 실상은 자식의 육아 비용을 대신 감당하는 무도움이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뼈 아픈 건 아내 주선 씨의 건강이었습니다. 3살배기 손주 녀석을 업고 안고 하느라 아내의 무릎 연골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잠 못 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내일 장안고에 있는 큰 병원 좀 가 봐야겠어요. 무릎이 너무 부어서 발을 못 딛겠어. 아내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혹시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지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니어들에게 용돈 100만 원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남은 생명력과 노후 자금을 저렴하게 사는 계약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딸에는 제가 100만 원을 받으니 당연히 제 보험료도 제가 내고 가끔은 손주 맛있는 것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집 대출 금리가 올라서 너무 힘들어.
아빠는 연금도 나오고 우리한테 돈도 받으니까 이번 명절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제 노후의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은 부모의 여유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돈은 결국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적었고 제 몸은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대요. 수술비랑 입원비 다 합치면 500만 원은 든다는데 우리 어떡하죠? 그때 제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딸에게 받은 돈은 이미 손주의 옷과 장난감이 되어 거실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빠,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줬잖아. 그 돈 다 어디 쓰고 이제 와서 돈 달래. 나시 후 유치원비에 기도 벅찬 거 몰라.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건 30년의 세월과 모든 재산이었는데 자식이 내게 준 건 고작 통장을 스쳐 지나간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달콤한 함정이 우리 부부를 어떻게 서로를 탓하며 싸우게 만들고 평온했던 가정을 풍비박산 내게 될지 말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카톡방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며 즐거워하는데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노후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탓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내미는 100만 원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남은 힘을 다 빼앗아 갈 때까지 여러분을 붙잡아두는 쇠사슬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아내의 무릎 수술비 문제로 딸내와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난 뒤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딸내가 퇴근길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때는 말이 너무 심했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제신이 아니었나 봐. 이거 엄마 수술비에 보해. 내가 적금 하나 깼어.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눈녹 사라지더군요. 그래,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지. 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역시 힘들 때 내 편은 자식밖에 없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수원 장안구의 병원에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아내는 예전처럼 시후를 업지는 못해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죠. 딸에도 미안했는지 그 뒤로는 아침마다 아빠, 오늘은 내가 시후 어린이집 바로 보낼게. 조금 더 주무셔라며 상냥하게 굴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광교 호수공원 근처 카페에서 아내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치도 부려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시후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삽시다. 딸애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우리 연금 105만 원 나오니까 이 정도면 우리 나이에 큰 고생 안 하고 사는 거지. 아내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애가 주는 수급이 100만 원이 다시 제 통장에 꽂히기 시작했고 가끔은 사위가 퇴근길에 치킨이나 족발을 사들고 와서 술 한 잔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시우봐 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효도 제대로 할게요. 사위의 싹싹한 말 한마디에 제 어깨가 으스해지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사실 가슴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수술비로 받은 500만 원이 알고 보니 딸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아서 마련한 돈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딸애는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연봉도 올랐고 하지만 67의 노인을 선뜻 받아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어르신 요즘은 60대 초반들도 줄을 섰어요. 힘든 일은 못하실 텐데 그냥 들어가세요.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수원역 광장의 수많은 사람 속에서 제가 먼지보다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분들 중에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딸은 다를 줄 알았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자식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없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딸나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이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사위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번번이 포기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이미 아파트 잔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밤마다 가슴을 쳤습니다. 딸애는 이제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가끔 시우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걸어도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준 건 사랑이었지만 자식이 우리에게 원한 건 오로지 자원뿐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노동력,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그게 바닥나니 자식에게 우리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낡은 기계와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무릎 통증으로 끙끙 앓으며 내뱉은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 택시 아까와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 무릎으로 정류장까지 걷는 게 지옥 같다는 겁니다. 아내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순 없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배신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남은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남은 건 빚는 낡은 아파트 한 채뿐. 이걸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하나 아니면 주택연금이라도 신청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딸아이와 공동으로 해놓았던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 집 나중에 시우 줄 건데 왜 아빠 마음대로 팔려고 그래? 딸아이의 그 염치 없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자식과 재산을 섞는 건 내 목에 스스로 밧줄을 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 내 마지막 보로를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저는 딸아이와 공동명의로 묶이니 집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경비복을 입고 차가운 밤거리로 나선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아이와 공동명의로 묶이니 아파트가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밤잠을 설치던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약값이라도 벌려면, 그리고 당장 미납된 실비 보험료라도 내려면 제 자존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했거든요. 새벽 4시 반 수역으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67이라는 나이에 다시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는 일은 30년 공단 생활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을 깎아내렸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손주 재롱 보며 살 나이에 저는 남의 집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고 주차 딱지를 붙여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내 주선 씨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곱디고 온 아내가 인계동의 한 대형 식당에서 불판을 닦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늦게 돌아와 퉁퉁 부은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꾸벅 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먼 수덩이가 되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을 고생시키네? 제 사과에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 내 집 금리가 올랐다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어쩌겠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딸 걱정뿐이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거름 삼아 꽃을 피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벌어보내는 돈은 딸아이의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었고, 정작 우리 부부는 끼니마다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시장 마감 시간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순찰을 돌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딸과 손주 씨였습니다. 영통구에 새로 이사간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죠. 반가운 마음에 시우야 하고 달려가려는데 딸아이의 표정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애는 경비복을 입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시후의 눈을 가리더군요. 그리고는 제 곁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빠르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아빠 시우 친구 엄마들 앞인데 경비복 입고 아는 척하면 어떻대? 내 체면 좀 생각해줘. 이 짧은 문자 한 통에 제가 평생 쌓아온 부성이라는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수모를 견디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딸애는 제 직업이 부끄럽다며 저를 외면한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 나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으려 애쓰는 과정이 오히려 제 남은 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딸에게 준 사망보험금이라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서 딸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세요? 자식에게 내 전 재산을 다 내주고 자식이 나를 모셔줄 날만 기다리고 계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돈 절대로 놓지 마세요. 자식에게 가는 순간 그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해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씌워줄 집인데 왜 마음대로 하냐며 길이 날뛰었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할아버지가 기름 냄새 맡으며 30년 동안 일내서 산 집이다. 너한테 줄 건 이미 다 줬으니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지키겠다. 제 단호한 태도의 딸에는 결국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딸과의 인연을 끊는 건 살점을 떼어내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는 수원거리 한복판에서 굶어 죽을 판이었죠. 아내와 저는 매달 나오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겨우 숨통을 키웠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유한 생활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배신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다시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자식은 결국 타인이라는 뼈 아픈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거는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그 도박의 끝은 언제나 부모의 참혹한 패배로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10,000원 한 장이 자식의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따뜻하게 지켜줄 겁니다. 과연 저는 이 비참한 사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심리여, 노후 자금의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딸아이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연락을 끊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이었고 제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렸네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저희 부부에게는 진짜 우리만의 노후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에게 빌려줬던 5천만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아파트 잔금으로 묶여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고
딸애는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잠을 못 잤습니다. 수원 영통구 급언듯한 아파트 바닥에 깔린 제피 같은 돈이 생각나서 눈물이 사장님 소리 들으며 평생 떵떵거리던 사람이 나이 70을 앞두고 연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 이혼 위자료 대주다가 평생 모은 재산이 반토이 난다면 말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사업체가 내 노후다 혹은 내 집채면 끝이다 굳게 믿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때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재작년 겨울 종로 3과 뒷골목의 허름한 소고기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연말 모임이 있던 날이었죠. 고기 굽는 연기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출입구역 제일 구석자리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안쪽 상석에 앉아오는 고기값은 내가 쏜다. 눈치 보지 말고 시켜 하며 호탕하게 웃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M1 깍두기만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친구 녀석 하나가 비틀거리며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야, 이태수. 너 옛날에 종이 가방에 현금 다발 쑤셔놓고 다니더니 꼴 참 좋다. 그 녀석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떠들썩하던 테이블이 순간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늙어서는 말이야. 공무원 연금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우리가 진짜 승자다 임마.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쥐고 있던 소주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비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넌 40분 넘은 아들놈 이혼해서 집에 어녀 살지 받을 연금도 하나 없잖아. 오늘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저기 불판에 남은 거나 싸가라. 당장이라도 상을 업고 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이었지만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제 뼈아픈 현실이었거든요. 잘 나가던 관광버스 사장님에서 하루아침에 자식 농사 망치고 빚쟁이가 된 저 이태수. 과연 저희 부부는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평생을 눈물로 치새웠을까요? 아니면 바닥까지 떨어진 그곳에서 기적처럼 살아나? 다시 남부럽지 않게 웃으며 살게 되었을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 희영이와 함께 영등포 일대에서 전세 관광버스 5대를 돌렸거든요. 수원 권선동의 번듯한 40평대 아파트도 대출 없이 샀고 집값이 7억 5천만 원까지 뛰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 이제 끄덕없어. 장담하며 웃었죠.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노후 대비로 연금이랑 보험 빵하게 들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버스호가 돌아가는데 그게 내 연금이지 왜 생돈을 남한테 맡기냐고 생각했거든요. 세금 덜 내보겠다고 소득도 제일 낮게 신고해서 재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고작 3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오만했던 착각의 대가는 제가 늙고 병들자 너무나도 가혹하게 돌아왔습니다. 넘어 겨우 장가보낸 외동아들이 고작 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고 빈손으로 돌아왔고요. 며느리 측의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원을 급하게 현금으로 떼어주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아들놈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겠다고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사무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가며 수술대에 오르고 눈을 떠보니 제 인생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요. 오른쪽 편마비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여행사는 올스톱 되었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주느라 남은 현금마저 증발하고 버스 캐피탈 할부금을 못 막으니 바로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던 권선동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피눈물 흘리며 던져야 했습니다.
비치를 끝내고 남은 돈 7천만 원으로 수원의 낡은 빌라 반전세로 쫓겨가듯 이사하던 날 짐을 풀며 소리 없이 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디찬 빌라방에서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던 연금 영혼의 68세 노인이 어떻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일 안 하고도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은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돈을 긁어 모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2010년대 초반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영등포 일대에서 전세 관광버스 5대를 쉴 새 없이 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국 8도로 산악회며 친목회며 단체 관광객이 차고 넘치던 시절이었거든요. 마을 주변이 좋았던 아내는 버스맨 앞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속 가이드를 띄웠습니다. 저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며칠씩 밤을 새우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였죠. 휴게소에서 새우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몸이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전부 현금 장사였으니까요. 가을 단풍철 내장산이나 봄꽃 피는 진해 군항제 한번 며칠씩 뛰고 오면요. 검은 비닐봉지나 서류 가방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꽉꽉 들어찼습니다. 밤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부부가 마주 앉아 지폐 개수기로 그 돈을 셌거든요. 타다닥 돌아가는 그 기계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고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잠자고 모은 돈으로 덜컥 우리 가족의 첫 집부터 샀습니다. 수원 권선동에 있는 제법 큰 40평대 아파트를 대출도 거의 3억 8천만 원에 단번에 매입했죠. 처음 그 집 거실에 서서 시내를 내려다 보던 날 아내는 감격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번쩍이는 샹들리에를 달고 비싼 가죽 소파에 누워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그 아파트 값이 부동산 호황을 타고 7억 5천만 원까지 훌쩍 뛰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사업체 잔고와 치솟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서 저는 단단히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가난이란 없을 거라고, 우리 부부의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마치 수원의 왕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동네 친목 모임이나 동창회에 가면 무조건 제가 지갑을 열고 밥값을 다 계산했어요. 현금 만진다고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오만함이 제 무덤을 깊게 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장사 좀 길게 해본 형님들이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충고를 했어요. 개인 사업자일수록 국민연금 꼬박꼬박 최고액으로 붙고 보험도 든든하게 들어놔야 한다고요. 자영업자는 퇴직금도 없는데 나중에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그거 하나가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귀한 조언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네 명의로 된 45인승 리무진 버스가 5대요. 그게 내 연금이고 내 보험인데 미쳤다고 남한테 생돈을 맡겨.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차에 기름을 한 번 더 넣고 비싼 타이어로 싹 갈아 끼우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그래도 우리 아이들 거 생각해서 실비보험 하나쯤은 제대로 들어놓읍시다. 연금도 좀 늘리고요.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병원 갈 일이 어디여? 다 상술이야.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윽박지르니 기가 죽은 아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나가는 세금 조금 덜 내보겠다고 사업소득 신고도 턱없이 낮게 해버렸습니다. 세무서에 수입을 줄여서 보고하니 당장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많아 보여서 좋았죠. 그러다 보니 제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고작 3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당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몇만 원이 아까워서 낼까 말까를 고민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사장님들 중에도 저 같은 분 계신가요? 가게 보증금이나 기계 설비 혹은 지금 잘 굴러가는 사업체가 내 뼈가 부서지고 허리가 휘는 한이 있어도 벼랑 끝에서 다시 피워내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다짐했던 약속은 저희 세 식구를 다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가족은 완전히 눈빛부터 달라졌거든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가 싸주는 보온병과 김밥통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컴한 수원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낡은 25인승 미니버스 시동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수원역 앞이나 팔 닮은 남문시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단골 어르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전처럼 삐가 번쩍한 45인승 대형 리무진이 아니라서 처음엔 타깃거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먼저 다가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어르신들 팔짱을 끼며 버스로 모셨고요. 초반에는 낡은 중고버스다 보니 장고장이 참 많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엔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구청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서류를 잔뜩 떼어갔지만 과거 세금 신고 내역 때문에 자격 미달로 번이 튕겼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꼭 제가 제일 절박할 때는 문턱이 너무 높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지원금을 못 받아서 저희 손으로 직접 기름때 묻혀가며 버스를 고쳤던 게 오히려 저희 식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리비 아끼겠다고 저와 아들 녀석이 버스 밑바닥에 기어 들어가 스패너를 돌렸거든요. 얼굴에 시커먼 기름대를 묻힌 채로 서로를 쳐다보는데 아들이 갑자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매일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던 녀석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운 겁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내 몸 부서지고 관절이 쑤시는 것보다 자식놈 얼굴에 생기 도는 거 보는 게 천배만배는 더 배부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미니버스 운전대를 제법 능숙하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아버지 눈 좀 붙이세요. 제가 나머까지 쭉 뺄게요. 하면서 든든하게 앞장서더군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가족들끼리 손 꽉 잡고 버텨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그 작은 희망 하나, 그 희망 하나가 사람을 살게 만들더라고요.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고마운 겁니다. 저희 부부가 어르신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아들이 싹싹하게 운전을 잘한다고 수원일 때 노인정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거기 태순의 여행사 차 타면 밥도 맛있고 아들내미가 참 친절려. 이런 칭찬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말마다 예약이 꽉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광양매화 축제로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전국을 누비다 보니 통장 잔고도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기름값 떼고 밥값 떼고도 한 달에 순수익이 300만 원, 400만 원씩 찍히는 달이 생겨났죠. 예전 버스 5대 굴릴 때 만지던 돈에 비하면 정말 푼 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세 식구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300만 원은 세상 어떤 돈보다 값지고 무거웠습니다. 비록 수원의 낡은 빌라로 쫓겨와 반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저희 집밥상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삼겹살 한 근을 구워 먹으며 내일 배차 일정을 짜는 그 시간 그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다시 찾아온 기적 같았습니다. 아내는 동네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를 하나 사다르고는 흥얼거리며 다림질을 했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제 몸이 속으로 얼마나 골마가고 있었는지를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좁은 운전석에 앉아 제대로 펴지도 못했던 굽은 허리.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겹이 쌓여 혈관 속에서 조용히 씨한 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던 제 건강 상태.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몇십만 원의 수익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딱 3년만 고생하면 우리 다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겠다. 아내의 그 들뜬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우리가 이미 모든 위기를 다 넘겼다고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저희 태순의 여행사는 수원 일대에서 제법 자리를 굳혔습니다. 처음에 덜덜거리던 25인승 중고 미니버스는 어느새 매주 주말이면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들로 꽉꽉 들이거든요. 수원역 앞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용인 쪽 노인 대학에서도 저희 차를 따로 대절해 달라는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쾌하던 우리 아들 녀석의 얼굴에 제 나이에 맞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왁스로 머리를 빗어 넘기는 모습을 보면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운전대 잡는 폼도 제법 베테랑 티가 났고 휴게소에 들를 때면 어르신들 커피 심부름까지 싹싹하게 해냈죠. 아이고 아들내미가 어쩜 이리 싹싹해. 우리 며느리 삼고 싶네. 어르신들이 툭툭 던지는 칭찬 한마디의 아들 녀석. 귀가 빨개지면서씩 웃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뒤에서 남몰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무렵 저희 세 식구의 통장 잔고도 제법 두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름값과 낡은 빌라 월세 생활비를 떼고도 통장에 꼬박꼬박 400만 원 운 좋은 500만 원 가까이 흡자가 났거든요. 아내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적금 통장에 밀어넣었습니다. 매일 밤 안방에 엎드려 돋보기 안경을 끼고 가계부를 쓰면서 동그라미 처진 통장 잔고를 보며 배시 웃곤 했죠. 여보, 우리 이대로 딱 2년만 더 고생합시다. 그럼이 지긋지긋한 반전세 청산하고 작더라도 내 집 마련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들뜬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40평대 넓은 아파트에 번쩍이는 샹들리에는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저 우리 세구 빚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방, 2칸짜리 빌라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다시 생긴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설악산 단풍놀이 예약이 한 달 전부터 꽉 들어차서 달력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던 때였죠. 아내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어르신들 대접할 밑반찬을 만들고 저는 매일 버스 하부 마후라를 점검하며 기름칠을 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던 그 주말 설악산 비선대 앞 식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챙겨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손님들이 산에 올라가신 틈을 타서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녀석이 식당 평상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아내가 새벽에 싸온 이제는 살짝 식어버린 도시락을 까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장사만 잘 넘기면 겨울 비수기 오기 전에 우리 셋이서 제주도라도 며칠 다녀오자.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 가서 남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번 먹고 푹 쉬다 오자고. 제 말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돈 아깝게 무슨 제주도예요? 그냥 온천이나 다녀와요. 하면서도 입꼬리는 시룩거렸습니다. 아들 녀석도 아버지 제주도 가면 렌터카는 제가 기막히게 몰게요. 두 분은 뒤에서 푹 쉬세요. 라며 맞장구를 쳤고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단풍잎이 흩날리는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나누던 그 대화.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수억 원의 돈도 떵떵거리던 사장님 소리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이 소박한 여행사 하나면 남은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모든 고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 인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이젠 탄탄대로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시청자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드디어 숨 좀 쉬겠다 싶을 때 세상이 내 편인 것만 같아 안도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잠시 긴장의 끈을 놓고 활짝 웃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아내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저는 차마 돌아놓을 염치가 없어서 못 들은 척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아내가 밥상을 바닥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진짜 계속 이럴 거예요? 그깟 체면이 밥 먹여줘요. 내가 당신 무시해서 거기 데려간 줄 알아? 뭐라도 나라 혜택 받아서 우리 아들 짐 좀 떨어주자고 간 거잖아. 아내의 절규가 좁은 방안을 렁저렁 올렸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남들 밥값 계산해줄 돈으로 개인연금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실비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으면 우리가 늙어서 자식 새끼 피눈물 빼먹는 짐짝 신세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지만 단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오열 앞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인데 정작 나 자신이 가족을 망치고 있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 숨통을 끊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던 밤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제가 눈을 감고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삐걱거리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대리운전을 나갔던 아들 녀석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놀라 실눈을 뜨고 보니 아들의 바지 무릎이 다 찢어져서 시뻘겋게 피가 배어 있더라고요. 취객에게 차를 운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비탈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약을 바를 생각은 안 하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일 아버지 병원 갈 때 택시비 못했어. 나 먼저 씻을게. 그 피 묻은 바지로 벌어온 50,000원 남짓한 돈, 그 돈을 쥐고 소리 없이 흔들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이지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젊어서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늙고 병드니 가족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요. 그 비참함과 억울함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위로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캐피탈 대출 이자를 막느라 하루 3시간 자고 오토바이를 타는 아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남의 식당 뚝배기를 닦는 늙은 아내. 그 지옥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 반신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제발.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심장이 멈추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요. 인생이 참 얄궂은 게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오히려 아주 작은 살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뒤 가족들이 일하러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왼손으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을 미친 듯이 뒤적거렸습니다. 뭐라도 팔게 남아 있을까 싶어서 예전 사업할 때 쓰던 묵은 장부들과 서류 뭉치를 파헤쳤죠. 이미 집도 팔고 버스도 다 팔아서 먼지 한 털 안 나올 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영수증들을 박 찢어버리던 중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가방 맨 밑바닥 구석에서 누렇게 바른 서류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 수십 년 전 제가 버스 착고지로 쓰겠다고 샀다가 길이 안 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맹지. 경기도 화성 외곽에 있는 차도 못 들어가서 아무도 거들 떠보지 않던 그 쓸모없는 자투리 땅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15년 넘게 제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던 바로 그 땅 문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보잘것없는 땅 조각이 저희 가족을 시궁창에서 건져 올릴 기적의 동화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거라도 헐값에 팔면 내 아들 오토바이 기름값이라도 몇 달 보태줄 수 있을까? 그 얇은 희망 하나에 마비된 제 몸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같은 낡은 가방 밑바닥에서 툭 떨어졌던 그 누게의 바른 서류 봉투 떨리는 왼손으로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5년 전세버스 착고지로 쓰겠다고 경기도 화성 외곽에 덜컥 사두었던 자투리 땅의 등기 권리증이었거든요. 당시 진입로 허가가 안 나서 버스는 되지도 못하고 홧김에 방치해 두었던 완벽한 맹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에게 그 땅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 길도 없는 땅이라 팔리지도 않겠지만 부동산에 한번 내놔보자. 1,000만 원이라도 건지면 우리 아들 빚 갚는데 보일 수 있잖아. 제 말에 아내도 두 손을 모으고 제발 누구라도 사갔으면 좋겠다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가 서류를 들고 화성 쪽 부동산을 싹 다 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길이 없는 맹지라 쓸모가 없으니 반갑에 내놔도 거들 떠보는 사람이 없다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동화줄이라고 생각했던 희망마저 툭 끊어지는 것 같아 눈앞이 다시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면사무소 근처 농협 직원이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당장 안 팔리면 농지연금이라도 신청해 보시지 그래요? 사장님 연세도 되시고 하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는 농사를 짓던 60세 이상 고령자가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물론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과거에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평생 버스 운전대만 잡았던 제가 무슨 농사 경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15년 전 그 땅을 사고 차고지 허가가 안 났을 때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꼼수를 하나 썼던 게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땅을 빌려주고 배추며 물을 심게 한 다음 제 이름으로 농지원부라는 걸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때 만들어 둔 그 낡은 서류 한 장이 무려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과거에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억지로 만들어뒀던 그 종이 쪼가리가 벼랑 끝에 매달린 제 목숨을 살려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받고 나니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0만 원 예전 같으면 버스 타이어 2개 갈면 없어질 푼 돈이라고 콧방귀를 뀌었을 액수였죠. 하지만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제 손으로 돈 10원 한 장 벌 수 없었던 반신마비 노인에게 그 돈은 생명수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농지연금 120만 원이 찍히던 날 아내와 저는 통장을 부여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내 몸을 갈아놓고 땀을 흘려야만 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일 안 하고도 나라에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기적을 맛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금으로 숨통이 조금 트이자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 먹었던 정부 복지 제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에 입주 신청을 넣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지어준 아주 특별한 임대 아파트였죠. 얼마 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라는 기적 같은 조건으로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원에 끔찍했던 반지하 곰팡이 방을 탈출하던 날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앉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 이사온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문턱이 단 하나도 없어서 오른쪽이 마비된 제가 지팡이를 짚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었거든요. 벽마다 안전 손잡이가 튼튼하게 달려있고 목욕탕 안에는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간이 의자까지 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남양거실 베란다에 앉아 있으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녹 사라지더라고요. 가장으로서의 짐을 조금 덜어내니 우리 가족의 삶도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의 농지연금에 저희 부부 기초연금까지 합치니 한 달에 180만 원 가까운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월세 5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도 우리 노부부 둘이 밥 굶지 않고 따뜻하게 지내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부모의 생계비 부담이 사라지자 배달을 뛰며 방황하던 아들 녀석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